지난 이제 FOMC를 돌이켜보면은 당초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폭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주식시장이 특히 아주 랠리를 펼쳤죠.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린 효과가 별로 실물 경제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결국 이제 양날의 검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은 근본적으로 달러의 신뢰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아주 초강도 긴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상처가 또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안 한다면은 본질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이 무너지겠죠. 어쨌든 FOMC 회의 이후로 시장의 반응도 되게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은 뭐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치더라도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이미 좀 뭐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주가 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이제 4%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채권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FOMC 회의 뭐 전후로 해서 결국 이제 뭐 주식시장이 더 정책을 잘 예견하느냐, 경제를 잘 내다보느냐, 채권이 더 똑똑하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디가 더 이제 우세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주식은 아마 좀 약간 긍정적인 어떤 그 희망을 주로 반영하고, 채권은 잃지 않기 위한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역시 채권 시장 역시도 아직까지는 연준이 이렇게 가이드하는 경제 전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출렁출렁 해가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새로운 터미널 레이트를 제시를 하고, 그 높여진 터미널 레이트가 언제까지 이제 장기간 유지될 것인지, 제한에 따라서 또 채권 시장이 가격을 새롭게 이제 설정하겠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지난 이제 FOMC를 돌이켜 보면은 5월, 6월, 7월 FOMC 모두 당초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폭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시장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특히 아주 랠리를 펼쳤죠. 그 말은 뭔가 하면 파월 의장은 나름대로는 시장이 너무 이렇게 충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기름질을 잘 치자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린 효과가 별로 실물 경제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도록 목표를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바꾸면은 중기금리, 장기금리 같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경제를 좀 이렇게 긴축시키는, 주가는 좀 떨어지고 집값도 좀 이렇게 냉각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제 경제 활동을 좀 진정시켜가지고 물가를 낮추겠다 하는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의 기본적인 목표고 구도인데, 지난 수개월 동안은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금융 환경이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많이 긴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제법 올렸는데 금리 인상 효과는 별로 없더라. 그렇다면은 기름질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반성으로 나온 게 아마 7월 말, 8월 말 잭슨홀 연설이었던 것 같고, 짧은 연설이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저는 긴급 성명이다, 긴급 담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7월 FOMC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이제 교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던 게 잭슨홀 연설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앞으로 금융 환경이 더 긴축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기자회견에서 주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면은 상당히 또 이제 문제 소지가 있는 주식 시장도 그 당일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또 연준이 잭슨홀 연설처럼 교정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래서 연준의 신뢰는 신뢰대로 떨어지고 금리는 더 많이 올려야만 연준이 목표로 했던 뭐 물가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는 말은 실물 경제에
더 많은 비용을 이제 감수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또 하나의 주제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적 긴축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못 줄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MBS 금리는 어제 6%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걸 연준에서 갖다 팔아버리면 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좀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양적 긴축이 실제로 이제 긴축 효과가 있느냐? 뭐 이제 많은 그렇게 이제 그런 그래프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준 대차 대조표 사이즈하고 미국 S&P 500 지수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겹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2018년하고 2019년이죠.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은, 네네. 과연 그게 그렇게 1대1로 내지는 뭐 어떤 이제 굉장히 기계적인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양적 긴축이 과연 기계적으로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긴축시키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과학적인 답변을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적 긴축이 9월부터 풀가동되는 이제 구조로 들어갔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MBS 같은 경우는 많이 긴축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상당히 예견됐던 일인데, 금리 인상기, 금리가 많이 오르는 기간에는 MBS는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게 모두 이제 잔존 만기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해서 그걸 원금 상환받는 MBS는 없고요. 다만 MBS의 이제 양적 긴축은 중도 상환되는 부분, 그렇게 이제 상환되는 원금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투자하지 않고 연준이 상환받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MBS 잔고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흡수하는 뭐 방식인데, 금리가 MBS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 중도 상환되느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30년 내내 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5, 6년 만에 다른 데 이사 가면은 그 중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만기 대출 받았던 걸 상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기에 상환하고 뭐 다른 걸 다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다시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저금리를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 올라가는 국면에서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렇죠. 바보도 아니고. 이사도 이제 드물겠죠. 안 하고. 그러니까 주택 시장 매매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MBS 조기 상환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뭐 그 MBS를 중도 매각을 한다든가 매각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미리 이제 구상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장 상황이 이제 받쳐줘야 또 가능한 일이고 하겠죠. 그렇죠.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팔죠. 예. 뭐 그런 점 때문에 양적 긴축 속도가 뭐 그렇게 이제 빨라지지는 않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반드시 뭐 이렇게 계획한 속도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5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목표이기보다는 한도입니다. 캡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다. 그렇죠. 월간으로 950억 달러 이내에 그렇죠. 에서 이제 양적 긴축을 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950억 달러보다 적게 했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물가 연동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맞아요. 갖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재무부가 물가 연동 국채 소지자들한테 보상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물가 안정 국채를 사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물가 안정 국채 사가지고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말하면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안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예. 있더라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잔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뭐 그런 효과도 또 있긴 뭐 합니다. 이게 근데 연준이 그래서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한다고 말은 했으나 이게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BOE에서는, 그러니까 영란은행에서는 지금 총리도 바뀌었는데 에너지 때문에 뭐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 우리 양적 긴축 다시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연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거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다시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본질적으로 펴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이제 통제권을 잃게 되면은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연단은행과는 좀 상황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찍어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연단은행이 또 이제 뭐 그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파운드화 가치를 이렇게 막 대폭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겠죠. 거의 뭐 추락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준 뭐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 자체가 뭐 속도는 이제 950억 달러 한도만큼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국채 중심으로 계속 되고는 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는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연준의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대차 대조표 중에서도 특히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 준비금을 낮춰야 줄이는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금이 꾸준히 뭐 낮아진다든가 뭐 하면은 그대로 이제 가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반드시 연준 양적 대차 대조표 정책에 의해서만 그 레벨이 이제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어떤 뭐 채권 발행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뭐 다양한 요인들에 엄청 의해서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사실 또 예금 정책에 의해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게 연준에서 돈이 많이 나가서 받을 돈이 많아지고 그 종이 쪽지가 쌓여가지고 연준 자산이 늘어난 것에 비유하자면 그 반대편에 받을 돈 말고 줄 돈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줄 돈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중에 한 항목이 은행이 연준한테 맡긴 돈, 그래서 초과 지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줄어드는 것도 기술적으로도 막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은행 지급 준비금 항목이,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 정책이라고 하는데 양적 긴축을. 네.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차 대조표 중에 자산 항목을 이제 계속 줄이겠다는 거고. 줄이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부채 항목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어느 부채 항목이 줄어들 것인지는 다양한 다른 변수가 개입돼서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쉬운데 긴축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줄이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뭐 고용 이 두 가지다, 이런 얘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연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치적이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뭐 미국, 중국과의 뭐 패권 전쟁,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는 상황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태,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재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연준이 대외적으로 밝히는 그대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른 무엇보다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지금처럼 높은 목표를 크게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계속되면은 큰일 난다. 경제가 망가진다. 70년대처럼. 그쵸. 그래서 이건 빨리 잡아야 된다. 뭐 다른 그 말에 과정에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진다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연준은 지금 물가 잡는 게 최우선 목표다. 왜냐하면은 물가 잡는 게 그 자체로 미국 국익에 지금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위중한
문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미국 국익을 위해서 연준이 그렇게 하다 보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너무 아파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미국.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양날의 검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은 근본적으로 달러의 신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 이렇게 과거처럼 아주 많은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당장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전 세계적인 준비 통화가 딱 경쟁 통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점점 이렇게 그 사용하려는 그런 그 수요가 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70년대 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폴 볼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이 카터 대통령의 아주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 기업들의 고용을 위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에 잘라버렸죠. 그래서 자르고 그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그냥 좌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승진일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미국에선 재무장관보다 연준 의장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으로 보내버리고 폴 볼커를 이제 투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다양한 이제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펙이 석유 결제 통화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뭐 그 당시에 달러 70년대 말에 달러 위기로 인해서 독일한테 돈도 빌리고 그 마르크화를 빌려서 팔고 뭐 금도 팔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짜 그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외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제 달러 뭐 매수 개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70년대 말에 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것들이 굉장히 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 인플레이션을 계속 방치하면은 달러 자체가 이제 위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지금 뭐 또 연준의 목표인데, 너무 이렇게 이제 또 강해진 달러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된다면은 앞으로는 야, 이거 달러 부채 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경험이 생깁니다.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IMF 때처럼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달러의 전 세계적인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졌는데, 그 배경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연준이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편 결과였습니다. 그다음 물론 미국의 이제 금융 산업 시스템 자체가 뭐 워낙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보니까 미국 금융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이게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해졌죠. 뭐 그런 측면이 기본에 깔려 있지만은 연준이 항상 뭔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긴축적인 환경에서는 돈을 풀어서 해결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면은 내가 굉장히 돈이 필요한데 막상 이제 은행에 대출하러 가면은 오히려 그런 때는 더 이제 안 빌려주고 오히려 기존 대출을 갚아라고 한다든가 이러죠. 은행이 이제 뭐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듯이. 그런데 미국이라는 주거래 은행은 그렇게 힘들 때 돈을 더 잘 빌려주더라 하는 이제 이런 학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세계적인 지배력이 그렇게 더 강해진 배경이 됐는데, 지금처럼 아주 초강도, 고강도의 긴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상처가 또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안 한다면은 본질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이 무너지겠죠. 그만큼 이게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자체가 뼈아픈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지난 뭐 수개월 내지는 뭐 1년 넘게 방치를 하면서 대응이 늦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안금호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시장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저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뭐 간단하게라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이제
뭐 경제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 같으냐, 계속 높을 것 같으냐, 이 관점에서 뭐 고용에 관한 지표든 성장에 관한 지표든 소비에 관한 지표든 모든 지표들을 앞으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사점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오로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방향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그야말로 연준이 만족스러워할 때까지 할 정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좋겠고, 그게 또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고통이 더 강해져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이는 거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라도 떠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많이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